둔산동 동아세입니다. 국사 질문한 거 답변하겠습니다. 자, 1번 뭐죠? 광공업 분야가 경공업이랑 달라요. 여기는 그냥 체크한 거. 광공업하고 경공업? 광업하고 공업 합친 건 광공업인데 광업은 광산에서 캐낸 걸 중심으로 1차 산업이겠죠. 공업은 2차 산업이겠죠. 광공업. 이 공업을 두 개로 나눴을 때 가벼운 건 경공업이고 가벼운 물건 만드는 거, 무거운 거는 중공업이고 무거운 물체를 생산하는 거, 자동차 이런 거. 여기다가 플러스 화학공업, 중화학공업까지 같이 하게 되죠. 이제 이 간의 수공업에서 공장제 수공업에서 공장제 기계공업으로 발전을 하고, 그랬을 때 간의 수공업은 광업과 필요 없겠고 공장제 수공업도 이거 수공업을 하려면 원재료를 하면 광업도 같이 해야 되겠죠. 근데 광업은 이제 공장제 수공업이나 마찬가지일 수도 있겠네요. 근데 뭐 덕대를 두고 뭘 하고 이게 정부에서 통제를 많이 했거든요. 광산 개발 같은 거는. 근데 나중에는 이제 개인한테 불화를 하기 시작하고 이 공업의 원재료가 대량으로 소모가 되면서 광업도 같이 발전을 하는데 이건 제한이 있겠죠. 방식 자체가. 그럼 다 됐나요? 네. 자, 다음. 신의 협력이 뭐예요? 신의 협력 한자로 봐야 되겠네요. 이게 믿을 신자고 이거 사랑애고 그다음 협력이라고 믿고 사랑하고 협력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믿고 사랑하고 협력해라. 그래서 황국 1번 백성들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네요. 됐나요? 네. 다음 거. 황도를 선양하라는 게 뭐예요? 황도를 선양하라. 그러면 이 황도는 황은 황제거든요. 도는 그 돌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황도라고 했을 때 이 도자를 보고 느껴야 될 게 뭐냐면 패도 정치 할 때는 패권으로 힘으로 하는 정치죠. 그러니까 황제의 도리, 그러니까 일본 황제가 하는 그 일들을 그럼 선양하면 선양, 그럼 양은 길을 양일 때고 선은 착할 선이나 뭐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일본 황제가 하는 일을 뭐라고요? 이렇게 찬양 공부하고 따라라 이런 뜻이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번. 네, 여기는 YWCA가 네. 나오고 뒤에는 YMCA가 나오는데 이거는 YWCA하고 YMCA인데 YMCA 이거는 이제 어소시에이션이겠죠. 조합. 이거는 아마 기독교일 건데. 네. 기독교. 그러면 이거는 우먼이고 이거는 맨이에요. 그러면 기독교 그러면 YWCA, YMCA 모임이나 집단이 있어요. 그래서 봉사를 하기도 하고 여기서 옛날에 야학도 하고 제가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남자들 중심으로 모임이고 이건 여자들 중심 모임인데 이게 훨씬 커요. 여성들이 많이 참여하니까. 근데 YMCA도 같이 있어요. 근데 뭐 이제 남자 조직이라고 남자만 있는 건 아니고 활동 자체가 이건 남성 중심, 이건 여성 중심인데 그러면 이거는 모임 어소시에이션 같고 이거는 기독교가 C로 시작하죠. 근데 이거는 여자고 남자인데 이건 Y는 뭘까? 한번 궁금하니까 한 번만 미안합니다. 한 번만 찾아볼게요. 뭐라고 했죠? Y 소문자로 써도 나올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그죠? YWCA 무슨 약자인지만 하나만 Y만 보면 되죠? YWCA 약자라고 해야 되나? 그러겠죠? 아이고. Y 때문에 Y가 뭘까? YWCA 여기 있네요. 0이네 0. 진짜 0 우먼 0 맨. 네. 크리스찬 이게 어소시에이션 다 됐나요? 또 거족적이라는 게 뭐예요? 국내에서 거족적인 민족운동 그러면 거족적인 하고 그 뒤에 수식어가 뭐였어요? 민족운동. 그럼 이 족은 뭐겠어요? 민족. 민족. 그러면 거는 거족적으로 거국적으로 그 들것자가 되면 전체적인 민족적인 거국적으로는 전체적인 국가적인 이런 의미가 되겠죠. 다 같이 전체 민족을 중심으로 이렇게 거족적인. 또
고종이 인산일이 고종이 죽은 날이에요. 제삿날이. 제삿날이겠죠. 인산일. 그럼 인산이라는 자체가 한자도 한번 검색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인산일, 그죠? 그럼 인산일 먼저 인산일이 그렇게 되는데, 이거 보면 안 나오네. 이미지 보면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요거 보시면 이렇게 장례 절차 치러진 거 보이죠? 네. 그래서 인산일만 알면 되겠네요. 인산일이 뭔지. 조선과 인, 원인 골라 인산일. 대한제국 왕과 황제 직후고 장례일, 장례일. 그죠? 인산일, 장례일. 뭐라고요? 왕이나 황제 직계 가족의 장례일. 조선시대 태상왕과 왕과 왕비 이렇게 이런 주요 인사의 장례를 인산이라고. 됐나요? 네. 당연히 이 사망하고 며칠 후에 장례하니까 인산일과 다르죠. 한자를 왜 이렇게 썼나요? 물어보네 누가. 할 때의 인, 뇌산, 날, 산에 들어가는 일. 그러니까 장례식이지. 됐나요? 또 여기서 5등 이게 뭐예요? 독립선언서의 국어에 옛날에 나왔거든요. 5등은 이거 5자 나오예요. 네. 나 우리들은 이렇게 5등은 이렇게 했을 때는 이게 나오자고 이건 우리 등자니까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네. 우리들. 그 시험 공부할 때 이런 지도도 다 외우는 게 좋아요. 가장 좋은 거는 지도를 보면 국사 공부하는 방법이 이 글자를 읽어서 이 지도나 표에다가 추가해서 써놓으면 이걸 전체를 안 읽어도 돼요. 이거를.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거를 읽으시는데 이거랑 비교하면서 여기 있는 것 중에 몇 개만 여기다 추가로 쓰면 이 부분은 통째로 안 읽어도 되는 경우가 있으면 여기다가 포스트잇을 붙여가지고 문제 풀었을 때 틀리는 것만 써놓으면 돼요.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표나 그림에다가 이 내용을 정리하고 이 내용이 있는 자리에다 포스트잇을 붙인 다음에 여기다가 문제를 풀어보고 틀린 것들만 여기다 간단하게 이거 틀렸으니까 이거 조심해 이렇게 써놓으면 이 두 개만 보시면 공부할 때 훨씬 더 빠릅니다. 다음요. 근데 이게 왜 한국인들의 고난의 철교를 왜 광화회의가 묵살을 볼 것이 확신하다. 당연히 그 시대 보면 이제 강화회의의 주체가 누구냐는 거죠. 강화회의의 주체는 열강들이에요. 그럼 열강들이 강화회의를 하는데 서로 간의 이권을 다 논의를 했어요. 이거 조선은 네가 가져라 이렇게. 그런데 요 일본 밑에 밀번에 식민지처럼 취급되고 있는 요 한국의 권리를 일본한테 줬는데 얘네들이 한국이 이렇게 여기 갔다고 얘네들이 반가워할 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묵살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국제관계 속에서 열강들이 서로 이권을 주고받는 상황에서 한국의 이권을 대변할 수 없는 상황, 필요성이 없어지는. 그러니까 이 열강들이 한국을 일본에 양보하는 게 더 국제적인 관계 속에서 더 이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네. 10번. 마각을 드러냈다가 뭐예요? 마각은 이제 말맞자에다가 다리각이거든요. 먼저 굳건한 건데 이거는 마각이라는 것은 마각을 드러냈다. 그러면 필요성을 드러냈다. 욕망을 드러냈다. 아니면 그 사람들의 욕심을 드러냈다 하는 걸 마각을 드러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말맞자로 쓰는데 악마의 다리 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고 악마의 다리, 악마의 침범을 드러냈다 이렇게 봅니다. 또 독립공채가 정확히 뭐 복권 이런 거예요? 자, 그거는 지금 물어보시는 게 이게 독립은 알겠잖아요. 공채를 물어보시는 공채. 그럼 채권이란 게 뭐냐?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렇게 종이 문서에다가 몇 년 몇 월에 내가 100만 원을 갖겠습니다 하고 증서를 딱 찍어요. 그럼 이게 국가채예요. 그런데 이걸 팔아요. 그럼 이게 100만 원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팔 때는 얼마에 팔아요? 10만 원에 팔으면 이 이자율이 10%란 뜻이에요. 90만 원에 팔으면 이자율이. 근데 보통 나라가 어려운 나라는 이 이자율이 30만 원 돼서 이거 100만 원짜리 팔아봐야 70만 원밖에 안 나와요. 이해돼요? 그럼 이자율이 70%가 되는 거예요. 30%가 참 70만 원에 판다고. 이렇게 국가에서 1년 만기로 1년 후에 팔을게요, 줄게요. 3년 후에 줄게요 하면서 국채를 발행해요.
그러니까 국가 채권이라는 건 뭐냐? 국채는 국가 채권이기 때문에 국가의 빈 문서예요. 이거를 국가 채권을 줬는데 안 갚으면 국가가 부도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자, 국채가 있고 국가 말고 공공단체에서 발행하면 공채라 그러고 회사에서 발행하면 회사채라 그래요. 회사채. 이해되세요? 네. 또 개인이 발행하면 사채. 들어봤죠? 사채업자라 그래요. 이 채권인데 그러면 여기서 공채라고 했으니까 공공단체에서 발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독립공채면 독립운동을 하는 그 단체에서 발행하는 공채예요. 근데 임시정부잖아요. 임시정부. 완전한 정부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공익을 위한 단체니까 독립공채라고 하는 거죠. 그럼 임시정부에서 100만원짜리를 발행해서 독립이 되면 5년 후에 100만원을 주겠다. 그러면 지금 살 때 원래는 이 이자율을 계산해서 60만원에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해요? 그냥 100만원을 주죠. 나중에 원금만 받으면 된다고. 하면서 왜? 이 공채를 발행하면 독립운동 줬는데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돈을 다 날릴 수도 있죠. 그럼 국가를 새롭게 독립을 시키는데 기여한 사람들이 재산만 다 날라게 되니까 나중에 국가가 정상적으로 형성되면 우리가 임시정부가 정식 정부가 되면 국가 채무로 니네 자손들한테 이 공채만큼 독립공채만큼은 갚아나갈게 라고 하면 사람들이 아 나는 어렵게 살아도 내 자손들이 다시 그걸 받을 수 있으니까 많이 더 주겠죠. 그게 더 합리적일 수 있겠죠. 공채 알겠습니까? 네. 우경화가 뭐예요? 자, 이거는 이제 우익하고 좌익 들어봤어요? 네. 우익하고 좌익. 그러면 우파 좌파도 들어봤죠? 네. 그러면 우쪽으로 기울 기는 게 우경화예요. 우경화. 그럼 자경화, 우경화가 있겠네요. 근데 이제 보통 좌익은 옛날에 이게 만들어지는 어떤 정당, 서양에서 정당에서 좌측은 진보주의자가 많이 앉았고 우측은 하필이면 보수주의가 많이 앉아서 좌익하면 진보주의. 네. 라고 알려지기 시작해서 그렇게 쓰이는 거고 우경화, 자경화 이렇게 쓰면 좌경화가 심해지면 공산주의화가 된다고 그래서 뭐 옛날에 통제도 하고 그랬죠. 네. 우경화 됐나요? 네. 다음 네, 사회주의자들이 계급 투쟁을 했다는 게 저기 뭐랬다? 사회주의가 있고요. 그러면 사회의 반대는 뭘까요? 개인이가 있죠. 개인. 그럼 개인 사회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국가주의가 있겠죠. 됐어요? 그럼 국가주의는 뭐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나치즘과 파시즘 하나를 국가만을 위해서 전체가 희생하는. 그럼 사회주의는 뭐가 있어요? 사회주의 중국이나 이런 게요. 이거 국가주의는 뭐가 있어요? 공산주의 계열. 개인주의는 뭐가 있어요? 개인 자본주의 계열, 자유주의 계열, 자본주의. 이건 자유를 많이 꿈꾸고, 요거는 사회, 국가는 요거는 뭐라고요? 평등을 꿈꾸고, 이념적으로. 요거는 뭐라고요? 평등의 극단화로 꿈꾸죠. 그러면 얘는 한 덩어리예요. 한 덩어리인데 왜 공산주의의 개념은 부자, 부르조아지. 부르조아이고 피나게 일하는 프롤레타리아가 있어요. 이렇게 두 개의 계급으로 나눠졌다는 거예요. 네. 완벽하게 뚜렷하게 구분된다는 거고 이 자유주의인 개인주의에서는 이렇게 완벽하게는 안 되지만 상류층, 대략인 위층, 편의에 따라 그러니까 요걸 이거를 뭐라고요? 실선으로 그으면 안 되고 이걸 뭘로 나눠줘야 돼요? 이렇게 점선으로 그어줘요. 상류층이 있고 중류층이 있고 하류층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 이거는 기능론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나중에 이렇게 두 개로 나면 얘네는 완전히 나눠졌어. 이거 갈등론이라고 그러고 요걸 계급이라고 그래요. 계급. 이거는 생산수단을 소유한 사람, 이건 없는 사람. 이런 것처럼 보면 이게 쉽게 받아들였었어요. 옛날에 왜 귀족하고 평민은 피부터 다르잖아. 얘네들이. 그러니까 계급주의, 귀족이고 평민이 달라. 근데 이 평민이 농민이 일지단결해서 귀족을 싹 죽여버리고 자기들이 정권을 차지하자. 이게 소련이었어요. 소련. 이해됐어요? 그러면 계급투쟁은 뭐예요? 이 생산수단을 소유한
똑똑한 귀족들을 다 박살내고 농민들이 평등하게 같이 생산소를 소유해서 그러면 누가 소유하면 안 되니까 국가가 소유하고 공산당이 다 공동 생산해서 공동 분배하자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당시에 역사상으로 보면 이 부르주아지는 양반 지주들이고 이거는 농민과 소작인이죠. 그러니까 사회주의자들이 계속 누구한테 출석거려요? 농민들과 소작인들. 숫자가 어떤 게 더 많아요? 이게 훨씬 많죠.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일제강점기에 왕당파가 있었고 이렇게 자유주의, 미국파로 자유주의가 있었고 소련이나 이런 중심의 공산당인 사회주의파가 있었죠. 그래서 독립운동도 별도로 따로따로 하고 합쳤다 흩어졌다 했기도 했지만 여기서 보면 대공황은 미국 대공황은 어쨌든 일제 탄압이 강화되자 노동자, 농민 다 뭐예요? 피나게 일하는 프롤레타리아가 정의가 쟁의 싸우는 것이 격렬해지는 가운데 코민테르 공산당 조직과 국내의 사회주의자 공산주의를 하는 주의자들이 계급투쟁 야 니네 투쟁해 다 뺏어 라고 강조하고 이래서 사회주의 진영과 민족주의 자 보세요 왕당파가 있었죠. 왕당파가 있었고 이게 뭐라고요? 미국파 자유파가 있는데 이것도 미국파가 있고 민족주의 계열이 있어요. 왕권파는 아닌데 서로 계열이 다르죠. 민족주의 진영과 싸워요 안 싸워요? 얘네는 민족이 문제고 얘네는 뭐라고? 노동자가 중심이고 그러니까 서로 연결이 약해져죠. 그러니까 사회주의 계열이 신관에서 이탈해서 우리가 이거 떨어져서 새로 만들 거야 이렇게 하겠죠. 이해됐어요? 자 계급투쟁 알겠어요? 네. 여기까지. 왜 여기서 소작권을 이동하지 못한다라는 거? 자 이렇게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소작인이 있고 소작은 땅을 빌려가지고 농사짓는 사람이야. 이 소작인들이 여러 명 있으면 이들을 관리하는 뭐라고요? 마름이 있고 본법에서 보면 그 여자의 아버지는 마름이야 마름. 이 중간까지 마름들을 모으는 게 여기 양반 지주가 있어요. 지주 귀족. 그러면 이 지주는 얘네들 상대도 안 해요. 얘네들만 알고 보면 되는. 그럼 얘네들이 돈 다 가지고 해갖고 여기서 받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 반란을 여기서 뭐라고 뭐 불만하면 얘를 갈아버려. 나는 착한데 요놈이 나쁘게 한 거.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60만 대는 3.1운동 이후에죠. 근데 경문으로 소작권을 하면서 동양척식회사나 하면서 일제가 땅을 자꾸 수출해 나가자. 하면서 뭐라 그래요? 이 바탕에 있는 농민들을 객질라면 소작권은 너 소작권 뺏어갖고 재줄 거야 이렇게 하자. 그러니까 이 명분을 잡아서 60만 대를 운송을 하면서 농민들도 하고 여러 사람들이 하죠. 이 여러 사람들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야 니네 먹고 살게 해줄게 라는 하나의 모토를 집어넣은 거죠. 근데 일본인 지주 소작료를 주지 말자 이렇게 됐죠. 자 원래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만들어주면서 뭐라 했냐면 자 니네 땅 다 신고하라고 정부에서. 그랬더니 양반이 내 땅인데 이걸 뭘 신고해? 그럼 어떻게 했어요? 강제로 뺏어버렸어요. 신고 안 했다고. 그러면 뺏으면 내가 양반과 상관없이 얘가 뺏겼지 나는 소작해야 되는데 소작할 게 없어져요. 동양척식주에서 1번 잘 듣는 마름한테 가고 1번 잘 듣는 농민한테 줘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말 하게 생겼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1번 지주 뺏겼지만 지주한테 소작료도 주지 말자. 그냥 덤비자. 우리 반항하자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야 8시간 노동하자 우리 좀 일 많이 하지 말자 이렇게. 다 그런 느낌이죠. 됐나요? 네. 또요. 한국인 본이 교육을 실시한다는 게 한국인 위주로 그렇게 네. 해달라는. 근데 여기서 잠깐만 앞뒤로 가서 학생들은 학교별로 독서회 조직해서 연합단체로 조직해서 이 학생들이 일되는 거예요. 완전 지식인이라는 거죠. 왜? 지식이 전반에 없는 상황에. 그러니까 독서회를 통해서 공부도 하면서 이거를 단체화해서 힘을 발휘하려고 하는 거고 이들이 단체화 되기 때문에 수업 거부, 동맹 유학을 한꺼번에 했었을 때 의사를 표현한 거고 의사를 표현하고 똑똑한 애들을 민족차별하지 말라 한국인을 중심에 일본 교육만 알고 좀 해줘라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조직을 중심으로 해서.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독서회 하면서 뭐 해요? 사상교육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상조직을 하면서 독재를 하면서 조직을 강화시키고 조직이 없으면 명령을 안 듣고 누구 순처로 하고 의사를 못 모으잖아. 그런 걸 만들어준 거야. 됐어요? 또. 재산 처분권이 뭐예요? 어디요? 16번. 이 재산권이라는 것은 사유재산은 제일 중요한 게 소유권이죠, 소유권. 그러면 소유권은 뭐냐? 내가 이걸 가지고 있는데, 가지고 있다는 거면 이거를 팔 수도 있고, 빌려줄 수도 있고, 그럼 이거 누구 거예요? 자, 집에서 내가 이 집을 내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면 내가 살아도 되죠? 그럼 살아도 되고, 이거 팔아도 돼요? 그게 처분권이에요. 이거를 저기다 줘도 돼요? 전세 주고 그래도 돼요? 전세권이에요, 그게. 이해되세요? 요거를 사람들한테 이용해 줄 수도 있죠. 수익을 얻고 처분하고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거를 합쳐서 소유권이라고 그래요. 재산 소유권의 핵심이 뭐라고요? 처분권이에요. 자, 내가 소유권이 있는데 팔지 못하는 땅도 있어요, 함부로. 왜요? 거기에 군부대가 있어. 그럼 내가 덤대로 팔아? 아니요. 아니면 거기가 특정 자연보호구역이에요. 그럼 처분권을 제한하는 경우도 생겨요. 그러면 법률로 정해요. 그럴 때는. 처분권 됐어요? 그러니까 소유권의 일종 중에 처분권안이라는 게 있어요. 네. 다음. 친권 행사에서 여성을 차별했다는 게 뭘 했다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법률에서 이제 민법을 보면 민법에 대한 총칙이 있고 그 다음에 채권이 있어요. 채권 들어봤죠? 그 다음에 물권이 있어요. 물건에 대한 권리, 소유권 이런 거에서 물권. 그 다음에 물건은 없지만 서로 100만원 껐어 하는 채권이 있어요. 물권과 채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민법에 여기다가 가족법이 있어요. 신분에 대해. 이해돼요? 그 신분에 대한 가족법이라고 그러거든요. 신분에 대한 법률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 민법에. 이 친권 있죠, 친권. 그러면 부모가 자식에게 가지는 권리가 친권이에요. 친권자라고 해요. 친권. 그러면 친권이 부모가 돌아다니면 누가 가지고 있어요? 할머니가 가지고 있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이 가족이 뭐냐? 친권이 뭐냐? 이 재산을, 이것도요, 가족법이죠. 가족 상속, 재산 상속이 뭐냐? 이게 문법에서 신분법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친권 행사는 뭐냐? 아빠랑 엄마가 있어. 자, 그러면 그 친권 행사를 하는데 아빠는 이것까지 대리할 수 있는데 엄마는 이걸 못해. 그게 여성 차별이라. 네. 자, 똑같이 친권을 해서 친권자입니다. 이렇게 해서 엄마 아빠가 있으면 친권자는 뭐라고? 아빠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네. 여성이 차별됩니다. 친권 됐어요? 네. 17번. 국호는 강조했다가 뭐예요? 박은식 민족성. 국가의 혼입니다. 국가의 혼. 국가가 결혼은 안 할 테니까. 국가의 혼. 혼이론. 박은식이 혼이란 말을 좋아해요. 그래서 국혼이에요. 국가에서 혼이나라고요? 국가의 혼. 정신. 정신이요? 혼이는 아니고 국가의 정신. 혼, 얼, 정신 이런 겁니다. 또요? 유물상한이 저기 먼저 나왔어요. 아까 유물사관. 그러니까 세상은 뭘로 이루어졌다고요? 물질로 이루어졌다고요. 물질로. 뭘로요? 물질. 이게 세상은 물질로 이루어졌는데, 여기 보면 사회주의 사상 기초예요. 역사 발전으로 뭐라고요? 물질로 이루어졌네. 세상은. 이 물질의 생산의 수단을 소유하는 애가 누구라고요? 생산 수단 소유하는 부르주아지. 이 생산 수단을 소유를 못하고 이거 생산하는 노동만 하는 애가 누구라고요? 프롤레타리아. 자, 여기 써있죠. 자, 사회주의 사상에서 기초한 역사관으로 역사 관점인데 세상은 뭐로 되어 있다고? 물질로 되어 있다고. 그래서 이 물질을 누가 생산 수단을 갖고 있느냐, 이걸 누가 생산하느냐에 따라서 이 생산 수단과 생산력과 이 생산한 거를 분배하는 과정이 역사다. 그래서 이렇게 노동자들이 생산 수단을 소유하는 걸 뺏어오는 거, 이게 역사의 진보다. 이게 유물사는 공산주의 이론의 기초죠. 그럼 여기서 이 사람이
백나문이 유물사관인데 여기서 네. 자, 우리 조선의 역사 발전의 전 과정, 전체 과정은 가령 지리적 땅이나 사람이나 사람의 모양, 골상. 이게 뭐냐면 관상, 수상, 족상, 흉상, 뼈상, 골상, 뼈까지에 있는 인상, 문화 형태, 외부적 특징, 다소의 차이는, 무슨 차이는 있겠지만, 외관적으로 봤을 때 소위 특수한 성격은 다른 문화, 민족의 역사적 발전 법칙과 구별되어야 하는데, 예? 그런 독자적 것이 아니라고. 외관적인 소위 특수성 자체가 세계사적인 이론적인 역사 법칙 딱 하나밖에 없다고. 이론론이라고. 그게 뭐라고? 유물사관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다르면 뭔가 특수한 거 있는 것 같지만 그런 독자적인 거 없다고. 다 세계 역사를 통째로 봤을 때는 유물사관 오직 이거 하나에 의해서 다른 제민여가 거의 똑같다고. 역사가. 그러니까 이게 빠르다 느린 것만 다를 뿐이라고. 그래서 이게 각 문화의 특수한 모습은 이건 특수하다라고 뭐 해서 짙게 나오고 옅게 나오고 이런 게 보는데 이렇게 다른 거는 다른 게 아니라고. 결국에는 이거잖아. 노동자와 이거의 싸움이잖아. 그러니까 니네가 다르다고 껍죽거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봤지만 이건 특수한 거 아니고 다 이거 안에 다 똑같아. 요거 하나면 다 돼. 그래서 네가 다르다는 건 그래 조금 달라. 옅어 짙어 이게 뭐 달라. 그냥 다 똑같아. 요거 하나의 이론이야. 유물사관 이론이야. 나머지는 다 사소한 거야. 이렇게 얘기해. 민족주의 사학이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 자, 역사를 해나가면서 이게 중심에서 여러 가지 사학에 대한 이론들이 있는데 이게 중심 자체에서 민족의 정신, 민족의 그러면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중심으로 역사를 바라보자. 그게 민족주의 사학이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단재 신채호. 이게 역사는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역사는 내가 이게 알아면 나와 내가 아는 거의 투쟁이야, 비야. 그럼 비야가 일본이에요? 아가 아닌 거. 아닐 비자에다가 나. 자, 나면 이게 남이고, 이게 우리나라면 이게 일본이고, 이게 인간이면 이거는 인간이 아닌 외계인이고, 그러니까 아와 비야의 투쟁이라고. 자, 이렇게 두 개 이분법으로 나눌 수 있었던 건 공산주의 이론이나 이런 걸 보면 이렇게 명확하게 두 개로 나누니까 쉽게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러면 인류사회의 아와 비아의 투쟁이에요. 그러면 인류사회의 아에 속하는 거는 정통이고 필요한 거고 인간애야. 인간애가 아는 건 다 비애야. 이렇게 이분법적인 구조로 역사를 생각한 거야, 신채호가. 그래서 자, 인류사회의 인류 인간성이 중심이라면 그게 인간성, 인류애가 안 되는 건 다 비하라고. 그러니까 인류애가 안 되는 사람들 측면에 있는 걸 뺏어오는 거야. 근데 그렇게 되니까 나와 우군과 적군이 명확해지지. 그래서 투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 이론에서 이게 두 개 투쟁하는 건데 이거를 노동자 생산자가 아니라 아와 비하로 둔 거지. 자, 그래서 투쟁의 시각으로 발전해. 그럼 시간 공간이 확대돼. 그래서 아의 영역을 늘리는 거. 그런 마음의 활동의 기록이라고, 역사라는 것은. 자, 세계사 하면 인류가 그리 된 상태야. 아의 투쟁. 인류라는 공동의 운명과 인류라는 공동의 인류애를 기록한 게 세계사라고. 그러니까 조선사라면 뭐라고? 조선사의 조선의 민족다움을 기록한 게 조선사야. 알은 무엇을 기록하느냐에 따라서 비하라고 하느냐, 아와 비하를 어떻게 나오냐. 그러면 조선을 알아 하면 나머지. 그죠? 미국, 영국, 프랑스도 자기들이 아라고 하면 나머지가 비야. 그러면 아와 비행이 투자하면서 띠격띠격 하면서 뭐라고? 이게 엮여가면서 나눠진 게 투쟁의 기록이 역사라고. 그러니까 왜 신채호는 투쟁에서 싸워서 얻어내고 지켜내자라는 걸 하는 게 신채호의 조선상고사의 관점일 뿐이고, 조선상고서는 조선이 조선시대 조선이 아니라 고조선, 그 이전에 상고사, 고조선의 이야기들을, 그게 조선이에요. 고조선은 안 하고. 거기서 신조선, 불조선, 말조선이 있고, 그게 만주 지역에다 조선이 있었고, 그 이유가 뭐고 하는 거를 근거를 대가면서 실증사고로 쓴 게 신채호의 조선상고사. 됐어요?
근데 여기서 일부 유생들이 계량서당에서 이렇게 우리 역사를 가르쳤다 했는데 여기서는 일제가 식민지 교육 체제에서 계량서당을 초등교육기관으로 활용했다는데 이거랑 다른 거예요? 자, 처음에는 계량서당을 뭘 만들었어요? 일부 유생들이 민족교육을 하고 동네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만들었겠죠. 그럼 그게 늘어났죠. 그럼 일제가 들어오죠. 그런데 학교를 만들어야 돼. 그러면 어디 뺏어서 바로 교육하는 게 나아요. 계량서당. 됐나요? 또 이 간도랑 연해주가 저기 어딘지 여기 그 그림이 안 나와요? 여기 그림이 안 나와요? 한 번만 확인해보세요. 지도로. 일단 압록강이랑 두만강. 이미지로 봐야 되나? 이쪽이 서간도네요. 네. 그럼 여기가 뭐예요? 토문강. 이를 기준으로. 여기 서간도. 여기는 뭐라고요? 동간도. 그죠? 그럼 요거만은 뭐예요? 요만큼은? 연해주. 연해주. 여기 전체가 만주. 요만큼. 요게 만주. 만주 밑에는 뭐라고요? 압록. 요게 북간도. 그러니까 이거 서간도. 이건 동간도. 그 위에는 뭐라고요? 북간도. 네. 이해되세요? 네. 요만큼은 뭐라고요? 만주 지역. 지린 지역에서 하얼빈역에서 총 쏘고 지린 여기 있죠. 여긴 단둥. 자, 요 지린 지역에 있는 하는 이유는 여기 지린성이고 야오능성이고 해운능성인데 요 지역이 뭐라고요? 만주. 만주면서 여기 연해주고 이 만주의 이 밑에가 뭐라고요? 간도. 네. 자, 또 다른 거 찾아보면 이름을 써주면 편할 텐데. 요게 연해주죠? 네. 요게 연해주. 그럼 연해주는 기준이 뭐예요? 한번 보니까 여기를 자세하게 좀 봐야 되는데 여기가 뭐라고요? 요거는 압록강이에요. 이렇게 네. 백두산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옆 왼쪽으로 가는 거는 압록강. 네. 요쪽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되면 두만. 두만강.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면 오른쪽은 뭐라고요? 연해주. 바다를 근접한 연해주. 그죠? 요거는 만주 쪽 바로인지. 그러면서 이 위쪽에서는 뭐라고요? 간도. 자, 여기서요. 동간도 됐어요? 서간도 요걸 기준으로. 또 어디에 나왔나? 그 정도면 됐나요? 네. 그러면 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또 여기서 1만 5천 명의 일본군을 동원했다 했는데 그럼 여기서 연대장이 이 사람들의 대장이에요? 이렇게 소대장은 한 15명 정도 돼요. 네. 한 명. 10명에서 15명. 그 소대장 몇 개가 모여서 중대장이 돼요. 네. 중대장 몇 개가 모여서 대대장이 돼요. 대대장 몇 명이 모이면 연대장이 돼요. 연대장 몇 개가 모이면 사단장이 되고요. 사단장 몇 개가 모이면 군단장이 되고요. 군단장 위에 딱 되면 그냥 그 나라 국가 원수 이렇게. 그러면 연대장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죠. 그러면 소대가 5개로 치면 중대해서 중대 한 서너 개, 5개. 그럼 5개 치면 몇 명이죠? 20명 잡고 100명. 100명씩 중대 한 서너 개, 5개 정도 하면 500명. 그죠? 500명가 한 5개 되면 2,500명. 2,500명 한 5개 하면 10,000명. 대략 잡은 거거든요. 그럼 몇 명이라고 했어요? 15,000. 그러면 이제 연대장 정도 되겠네요. 네.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사단장, 군단장 이렇게. 됐나요? 네. 이건 다시 한번 네. 보시면 함경도 위치가 어디? 함경도 이것도 그냥 그게 뭐더라? 한번 쳐봐야겠네, 그죠? 네.
이게 말로 설명할 수는 있는데 보는 게 낫지. 함경도. 오 여기 그냥 새카맣게 된 거, 빨갛게 된 거. 그럼 함경도 오른쪽은 연해주. 위에는 동간도. 여기는 서간도. 그 위에는 북간도. 네, 됐습니다. 함경도 화베이 지방. 네? 화베이 지방. 아, 그럼 화베이 지방. 요렇게 돼 있네요. 화베이 지방. 그죠? 네. 그러면 화베이 지방 하베이성 이렇게 돼 있네. 여기 있게. 잠깐만요. 요거 보면 되려나? 여기 뭐 있어? 화베이성. 여기 하베이성 이렇게 써 있나요? 네. 그럼 요만큼이네. 그럼 어디 있어요? 산동성 위에, 야오닝성 위에, 야오닝성, 지린성. 여기 지린하고 여기 서만주였죠. 네. 만주 옆에네. 네. 됐나요? 네. 아, 그럼 다 됐어요? 네. 또 이렇게 새까맣게 된 빨갛게 된 요구인가 보네. 하베이성. 또 여기서 춘궁 퇴치가 뭐예요? 화베이죠. 23 뭐라고요? 춘궁 퇴치. 춘궁. 이게 추는 봄춘자고 궁피파다. 봄에 보릿고개 있을 때 이걸 퇴치한다는 거예요. 춘궁 퇴치. 근데 일본이 왜 이걸 해줘? 다 굶어주면 일을 못 시키니까. 그러면 왜 여기서 농촌 경제 안정을 왜 시켜줘요? 농촌 근데 조선 농지령 하면서 그러면 농촌을 수탈하기 위해서 한다고 발표해요? 그러네. 발표를 니네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 니네를 두드러 패기 위해서 한다. 그쵸. 일장사에서 또 여기서 부인구 부율이 부유한 인구요? 아니요. 부는 대도시에 해당하는 부라고 했으니까 부는 대도시를 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구로구 했을 때 이 부의 인구비를 1910년 3.4% 증가했다. 그러면 구락부, 대도시의 부, 아니면 도시 이렇게 되면 돼요. 또 지게 분발이는 지게를 지은 거 그거에 대한 돈을 받는 거죠. 네, 그건 지게 근데 맞습니다. 농마주인 거예요. 종이 주는 거예요. 이 박스 이렇게 바구니 같은 거를 이렇게 등에다 이렇게 지고 걸어 다녀요. 집게 들고.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필요한 거 슉슉 집어넣어요. 종이. 버릴 게 너무 없어. 종이라도 주워서 팔아서 먹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리아카 끌고 다니잖아 사람들이. 네. 근데 이때 이제 넉마주들이 종이도 줍고 사람들이 버린 것도 줍고 고물도 줍고 그래서 가서 팔고 그래서. 네. 또 신파극이 그 심파극이 눈물을 흘리는 그 극장 같은 데서 변사가 영화를 틀어놓고 소리를 내면서 그래서 전기수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국어책에 나오던데 전기수가 이렇게 이 혼자서 막 말을 하고 이렇게 필름만 돌아가고 했을 때 이렇게 영화에서 봤는데 요거는 말이고요 연극을 할 때 김중배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탐나냐 뭐 순애야 이렇게 하면서 하는 그런 걸 심파극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미안하게 정확하게 심파극 정의는 한번 봐야 되니까 한 번만 볼게요. 심파극. 뭔지를 알겠는데 물어보니까 신극사 새로운 연극의 주류인데 연극 양식의 심파 쪽 새로운 파 흐름 이런 뜻이네요. 별로 없네. 근데 이게 뭐라고요? 통속적인 연극으로 연인하고 해결하고 뭐 하고 하는 것들 새로운 파의 연극 이런 거. 심파극 됐나요? 또 그 기록 영화랑 기록 영화가 뭐예요? 이때까지는 영화의 기록 영화가 대부분이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화를 했을 때 누군가 이렇게 이건 역사적 현장이다 하고 이렇게 찍어놨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걸 가지고 이게 성우가 설명하듯이 하면서 이렇게 쭈쭈쭈 무슨 일이 있었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 하고 이렇게 하는 영화. 그러니까 영화로서 연출을 하고 찍는 게 아니라 실제 사실들을 그냥 기록했던 거를 가지고 편집을 해서 영화로 보여줘도. 네. 이해되세요? 네. 이육사 윤동주 몇 년대에 살았대? 둘 다 이게 대표적인 저항시인이라고 그러거든요. 264번. 죄수번호가 264번이에요. 이육사가. 이육사에 그래서. 윤동주는 이게 이육사는 남성적인
일제시대 저항신이고 확실히 저항신이 맞아요. 이육사는. 안 하면 난 죽어 이렇게 썼으니까 글을. 근데 윤동주는 굉장히 여성적이에요. 글을 보면 이게 독립운동을 하는지 뭐인지 모르는데 감옥에서 일제가 이렇게 압박을 해가지고 감옥에서 있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쓴 시를 모아서 이걸 유고시인이라고 해요. 죽은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유곡자처럼 유고시인으로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시집을 발행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영화도 나오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일제시대를 저항하는 이게 남성적, 여성적 한 시인으로 나온 거예요. 근데 연도를 알고 싶다는 거예요. 태어나고 죽고. 네, 근데 1910년도에 얘는 몇 년도? 그러니까 일제가 1910년부터 뭐라고요? 1940년까지 그죠? 한 30년 동안 했으니까 이 절정기에 여기에 대표적인 저항신이라고 보면 된다. 그러니까 한용운, 이상훈, 심은도 실제적으로는 한용운도 독립운동하고 이상화, 심은도 뭐 그거를 이제 저항문학을 했다고 치면 이어져 이육사 윤동주면 한용운은 좀 나이가 많아서 나중에 문학을 하다가 독립운동을 한 거고 이상화나 심은도 실제적으로 하다가 이 일제 말기까지는 안 했으니까 이건 이른바 일제 강점기를 전후로 나눈다면 이 한용운, 이상화, 심은은 전기, 이육사, 윤동주는 뭐 후기 이렇게 잡아도 상관없겠죠. 이어져라고 해서. 화교가 중국인 맞아요. 굉장히 생활력이 강하고 전 세계에 퍼져서 화교 네트워크도 막 만들고 그랬다는 거죠. 그죠? 네. 또 신민 자본주의가 그 앞뒤로 보면 만주 사변 등 전시 상황으로 인해 식민 자본주의의 움직임이 활발했다. 그러면 만주에서 사변을 일으키면서 일제가 만주를 점령하고 막 만주에 있는 사람들 막 싹쓸이로 죽이고 뭐 여러 가지 행동을 했죠. 네. 그러니까 만주에서 전쟁을 일으킨 거죠. 일제 입장에서는. 그러면 식민지가 있죠. 네. 그러면 이때 시대는 제국주의죠. 네. 제국주의는 뭐예요? 황제가 중심이 되고 함포로 식민지를 얻어서 여기 강제 시장화하고 원료도 수탈하고 그러죠. 네. 그런데 이거에서 실제 이게 사회주의예요? 아니죠. 자본의 논리로, 자본주의의 논리였죠. 돈을 중심으로. 네. 그러니까 식민지를 자본주의 논리로 굴리고, 그 자본주의 논리로. 그러니까 내가 강하죠. 네. 저 약하죠. 네. 그럼 침투해서 시장 침투해서 돈 다 뽑아와서 부자 되면 되죠. 네. 그게 식민 자본주의 논리라고 보면 됩니다. 내각 책임제랑 집단 지도체제 이게 뭐예요? 지금 국사를 하면서 뭐 굉장히 여러 가지 그 민법도 하고 뭐도 하고 되게 다양하게 나오네요. 그죠? 네. 대통령제가 있어요. 대통령제. 대통령을 뽑고 국회의원을 뽑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국회의원을 뽑아서 여기 대표들이 내각을 구성합니다. 네. 내각을 구성하면 이 사람은 총리나 수상이라 그러고 여기에 왕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거를 내각 책임제라고 합니다. 내각 책임제. 그런데 왕도 못 받고 내각이 있긴 있는데 이 내각이 여러 가지로 분산돼요. 팀이. 합치지를 못하면 여기 대표, 공산주의 계열 대표, 민족주의 계열 대표, 왕당파 대표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집단을 지도부를 구성합니다. 이걸 집단 지도체라고 합니다. 네. 됐어요? 네. 또 삼균주의가 자, 누가 상륜주했어요? 조소왕. 이렇게 조소왕이 세계를 균등하게 하다 그러면 세 개만 하게 하면 되네요. 삼균주의. 자, 상해 대한민국 시절 조소왕이 독립운동 내부의 좌우익 사상을 그치고 종합하여 독립 기본 방향 건설을 하자라는 정치 사상이네요. 삼균주의, 그죠? 그러면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이네요. 정경교. 네. 그럼 끝났죠? 네. 조소왕이 삼균주의가 뭔가요? 이렇게. 글쎄? 네. 그러니까 싸우지 말고 서리 하면서 좀 정치, 경제, 교육 좀 똑바로 하자 이렇게 하는 거네요. 네. 됐나요? 여보세요? 응? 엄마가 1시 반까지 오라 했는데 나 잠깐 오라 했는데 금방 갈게.
시험 본 게 아니야. 또. 노동군이 노동군 농민군. 네. 근데 여기서 포츠담 회담에서 네. 여기서는 영국의 처칠이 네. 참여했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또 뭔 소리예요 이게? 그러면 포츠담에서 참여했다면 영국의 처칠, 미국의 트루먼, 소련의 스탈린 그 대장들이네. 전후 처리, 전쟁 후에 독일의 포츠담에서 전쟁 후에 이권 관계를 어떻게 할까? 그런데 영국에서는 처칠 후임으로 애틀리가 총리가 되어 회담에 참여했다. 그러면 영국의 처칠, 스탈린이 모여있다, 논의하였다. 그런데 영국에서는 처칠 후임으로 그럼 중간기에 한 번에 다 해결이 못하고 포츠담 회담이 하루 이틀이면 또 넘겨줄 수도 있고 그러네요. 네. 섬세하게 잘 본 거네. 치안권이 뭐예요? 치안을 유지하는 건 경찰이에요, 경찰. 경찰권. 치안권, 치안. 안전, 통치, 안전. 치안권, 경찰. 그치. 자, 수고하셨습니다.